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오늘이 아니고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슬슬 또 부침이 오는데 이 부침이 오는 부분에서 보면 한계치는 이 전저점인 2550선이지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빠지는 속도나 아니면 투자 심리가 붕괴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단박에 올라가면 가장 좋겠지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횡보 흐름을 하는 게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인데 미국이 27일, 28일이 아마 연준 회의일 겁니다. 이것도 이제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6일, 27일이구나. 예. 26일, 27일이고 우리 시간으로 27, 28이 맞을 겁니다. 네, 그럼 이때 이제 미국이 0.75% 금리를 올릴 거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또 보호 확약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시장이 뭐 거의 틀림없이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미국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미 노출된 재료라서 큰 영향이 없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는 영향은 다소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적당히 조정을 받고 예, 이렇게 가는 흐름. 요게 이제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어떤 충격을 주느냐? 지금 22 유럽 중앙은행도 0.5% 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0.5% 올려가지고 2.25%가 됐을 거고 미국이 2.25에서 2.5%가 될 겁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 그러면 이 하단이 같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내외 금리차 역전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 다음번이 문제다라는 부분. 이 다음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거의 못한다고 봅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집단대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요 계획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20년 기준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65%로 나옵니다. 네. 여기서 다시 미국 따라서 올린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정책 자금이라서 굉장히 낮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최하단이 5%까지 가는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 뭐 어떻게 버티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버티기는 하는데 그게 버티는 만큼 이자를 더 내는 만큼 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가계자산, 아니 예금 자산보다 거의 한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 예금 자산의 이자 수익이 올라가는 것과 대출 금리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비교를 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수 경기가 더욱더 위축이 되고 돈을 안 쓰게 되는 돈을 안 쓰면 또 경기가 더 침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달리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조건인데 금리를 인상을 했고 지금까지야 뭐 2.25%면 중립금리를 2%로 봤을 때 이 완화적인 걸 끝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9월에 속도 조절을 하면 사실 외화 유출을 적절한 선에서 막고 그리고 환율도 적절한 속도로 방어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 9월에 속도 조절을 하면 내외 금리차 역전이 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예, 이런 이상적인 정책이 되겠지만 9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냥 중국이나 일본처럼 금리 인상을 안 한 것만 못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시장이 방향을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반등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봤을 때 확률적으로 이 3단 하락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내리는. 근데 여기 4단 하락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이래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적이 없다고 해서 4단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과 이제 일찍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단 하락이 나온다라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상 유지하고 보유 중인 종목이 혹시라도 튀면 현금화 시키고, 그리고 저기 원화 약세 수혜를 받는 종목들, 그 종목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심해지면 실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원화 약세가 진정이 되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니까 이 전기전자나 자동차,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의 리밸런싱 이런 게 이루어질 것인데, 시장이 나쁘면 그 리밸런싱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고 좋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따졌을 때 9월에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정말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이다. 그 전에는 이 안정적인 어떤 업종, 그리고 현상 유지하다가 혹시라도 내 종목의 본전을 넘어가면 현금 비중을 늘린다.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살만한 것 같습니다. 예, 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예, 같이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상보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요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권사에는 유한타증권은 보이는데 다른 증권사에는 이제 이게 주식 잔고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는 조금 예외로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현대차, 기아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 끝났고, 그 말씀하신 종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종목, 예, 대동전자를 많이 언급하셨으니까 대동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대동전자는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그 말씀드렸듯이 항상 대부분의 종목들 고점, 그러니까 그냥 평이하게 흐르는 종목들 말고 변동성이 이제 커져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고점은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옵니다. 만약에 장 마감 때쯤 더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의 장중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다가 이 정도. 이게 이렇게 해서 후반에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대체로는 10시 이전에 고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셨으면, 이 10시 이전에 하셨으면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셨을 텐데, 아직 이제 요 오르고 나서 거래량이 꽤 붙은 데다가 일정 이역의 형태입니다. 일정 이흑의 형태인데, 보통 이래 가지고 오르든지 아니면 4번을 해서 오르든지 이런 패턴들이 과거부터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뭐 손실 보지 않고 수익으로 현금을 조금 더 확보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응이 나중에 뭐 15,000원을 간다 하더라도 이 대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주어진, 예, 판단할 수 있는 확률에서 가장 나은 선택을 했다라는 점에서, 네,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보. 네, 상보는
예, 장중에 반응이 있었다가 밀렸습니다. 예, 상보가 지금 흑자로 전환한 이후에 뭐 특별히 이제 나쁜 부분은 없습니다. 전환 사채도 다 소화를 했고, 그리고 상보가 이전보다 이익 안정성이 높아졌고,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내려서 시가총액이 줄었고, 예, 그래서 특별히 뭐 상보에 대해서 불안해할 부분은 없는데, 다만 이제 시장이 망가지면서 주가가 내려왔고,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 상보가 지금 갖고 있는 아이템들, 뭐 그래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불투명한 썬텐, 자동차 썬텐인데 이 전자식으로 해서 투명해집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 변동성 범위에서도 바닥을 친 것 같고, 그래서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천천히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하는 이런 그림의 무게를 둔 대응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보도 지금 하는 사업이 뭐 신사업도 괜찮고, 그리고 그 지금 뭐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이라든지, 네, 이게 이제 안정적인 매출은 가져옵니다. 마진은 박하지만. 네. 그래서 그리고 중국 공장 매각도 지난번에 무산이 됐었는데 다시 추진한다 그런 소문도 있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아니 관심 있게가 아니라 굳이 뭐 이걸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네, 현대차는 지금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다가 최근에 또 부진했다가 얼마 전까지 선방했다가 최근에 부진했다가 다시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일단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 실적은 나쁜 환경에서 러시아가 전쟁으로 물량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환율인데 원화가 약세지만 사실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원화가 지금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환경에서 역대 최대 실적이니까 앞으로 좋아질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주가는 좋아진 실적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시장이 나쁘더라도 자동차만은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이 나쁜데 뭐 버티는 종목이 있겠느냐. 상대적으로 잘 버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시장이 여기서 좋아지면 이제 탄력을 받게 되고, 네, 요런 구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친환경에 대비가 가장 잘 된 완성차 업체다. 지금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 현대차만큼 대응을 잘한 기업이 없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테슬라는 원래 전기차고, 그 외에 기업들을 보면 이 라인업이나 생산 능력이나 그리고 이미 제품 판매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대차가 세계 2위 전기차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뭐 메리트도 당연히 존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 내연 기관차에서 수익성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예, 무엇보다 이제 순환형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어디서 공급을 받냐면 현대제철에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 같은, 그리고 한라, 예, 이런 쪽으로 만도, 그러니까 범현대가 쪽 부품업체에도 공급을 하게 되고, 이 부품으로 현대기아차가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대캐피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고차를 해야 될 게 현대 캐피탈이나 현대글로비스 쪽에서 중고차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고차를 나중에 폐차를 해서 스크랩으로 가서 다시 현대제철로 가는 이런 순환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비교하면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을 절감하는 데 좋을지는 모르지만 제품의 품질 개선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박한 단가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기술 개발을 할 만한 동기도 없고 또 기술 개발을 할 만한 자금도 없습니다, 부품 업체들이. 근데 현대차는 저런 순환 출자 구도니까 나름 내부에서 계속 기술 진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전부 내부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룹 전체가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순환 출자 아니 순환 출자가 아니라 순환 수직 계열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당장에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좋을 것이다. 이건 뭐 기아차에도 그대로 입증이 되는데,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개선폭이 커졌기 때문에. 현대차도 역대 최고지만 현대차는 과거에 2조 원대를 찍었고 2조 한 2천억,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과거에 기아차가 많이 했을 때 1조 1천억, 2천억이었는데 지금 1조 8천억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반응은 기아차가 강한 것이 당연히 맞을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10년 만에 신설 공장을 짓게 됩니다, 해외에. 예, 그거는 그만큼 또 판매에 대한 자신이 생겼다는 거고, 현대차, 기아차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 절감, 시너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전기전자에서 비록 이제 소재나 아니면 그 뭐랄까 이 기초 과학에 기반한 그런 어떤 기술력에서 1등을 먹은 건 아니지만 응용 제품 쪽에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 1위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체에서. 그래서 현대차도 한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요렇게 보면 앞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다. 가격이 비싼 건 부담입니다. 그 싸지 아니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게 매력적으로 싸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보유한 입장에서는 시장이 나쁘더라도 한번 승부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보유를 하면서. 네, 요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어 그 금리 아니 양도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정부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거 정리를 한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소득세 과세 표준이 다소 상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근로자들 50% 이상이 사실상 세금을 안 냅니다. 네, 그래서 상향 조정의 어떤 폭이 좁기는 했지만 뭐 양호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법인세는 25%가 없어졌는데 이게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생겼을 때 코스피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개통 아니 개통이 아니라 통과가 되면 코스피가 약간의 상승 요인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부동산 세율도 정상화됐고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양도세가 이게 통과가 되면 좋겠는데 100억 원, 그리고 개인으로 봅니다. 가족 보지 않고 그냥 개인 100억.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400억을 사도 세금이 없다. 400을 팔아도 세금이 없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들의 어떤 상속 부분에서 굉장히 큰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이 500억짜리 회사가 있습니다. 500억인데 아버지가 100억을 보유를 하고, 그리고 또 아들이 100억을 보유를 해서 4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양도를 했을 때 상속세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냥 현금을 빌려줍니다. 네, 현금을 빌려주고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뭐 걸리지 않은 수준으로만 한 5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본다면 5억을 빌려주고 5억치를 사서 105억이 되고 95억이 됩니다. 팔아서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100억이 아니라 손자가 5억을 삽니다. 이러면 계속 양도세 면제가 되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정상화돼서 이 100억 올라가기 전에 팝니다. 그래서 100억 그대로 남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됐을 때 요 절반 팔아서 100억이 남고 5억이 10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안에서 이 자금을 돌립니다. 그리고 10억 된 걸 팔아가지고 5억을 갖고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또 사고 팔고 이렇게 사고 팔고를 했을 때 과거 같으면 22%씩 떼가니까 사고 팔고 해서 부를 물려주는 것과 양도세 아니 증여세를 내고 물려주는 것과 큰 차이가 아니 증여세 내고 물려주는 게 나은데 왜냐면 이건 팔고 또 증여세까지 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은 금액으로 100억을 물려줄 건데 한번 5억 가지고 한번 하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한번 2배로 튀어서 5억 시드머니를 만든 다음에 이걸로 사고 팔고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주식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또 거래세가 없고 또 거래세가 없고 저 양도세가 없고 이러면 쉽게 저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매매를 하면서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요 증여세, 상속세 회피용으로 주식 시장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을까. 뭐지 이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발해진다라고 보면 거래가 늘어난다는 건 황금성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황금성이 좋은 자산은 실제 자산 가치의 95%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이제 황금성이 어려운 자산들은 60%그 이하로도 가치 평가가 나오는데 황금성이 나쁜 종목들은 좋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금액이 보유 중인 주식 자산의 금액이 1000억이다. 이런 분들은 뭐 신경 안 쓰겠지만 100억 이렇게 걸려 있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종목들 가족들 다 합쳐가지고 30% 보유하면 다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고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뭐 일종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아주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도세 없이 그런 매매를 통해서 이제 증여를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뭐 연간 기준으로 100% 정도 1개월 기준으로 한 5%씩만 늘려서 10년 잡고 120개월에 5%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억 지금 납을 때 한 5억 정도 만들어서 했다. 그러면 120개월이 되면 어마어마한 자산이 됩니다. 30,000%가 됩니다. 한 달에 5%만 해도. 그리고 이게 한 5년만 지나도 17배가 됩니다. 5억이 100억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렇게 이제 양도세가 없으니까 대주주가 매매, 뭐 공시 내면 그만이니까 대주주가 매매를 한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게 이제 시장이 좋냐 나쁘냐 그러면 저는 단언컨대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형주야 파생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사고 팔고 하고 거기서 당장 내가 필요할 때 자산으로 현재가에 팔고 이런 게 되는데 소형주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 본연의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용을 책임지는 업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채용하는 인원이 10%밖에 안 될 텐데
나머지 90%의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 중소기업들이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장회사는 적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할 것 같으면 유상증자에서 자금 빨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상장을 했을 때 거래가 안 되고 이러면 과연 이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러면 억지로 이런 거래를 만들고 하려면 당연히 이제 보이지 않는 돈을 써야 되니까 이런 양도세 폐지를 통해서 이제 자발적인 어떤 수요에 의해서 황금성이 좋아진다. 그럼 중소기업들이 상장만 하더라도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의 어떤 영속성이 커지게 되고 그게 경제에 좀 튼튼한 뭐 한계 기업을 만든다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좀비 기업을 만든다는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보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종목들 저평가로 눌러놨다가 상속하면서 최대한 낮은 가격. 근데 상속을 뭐 10년, 20년 보고 하니까 계속 만년 저평가입니다. 이런 게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양도세 폐지가 관철만 된다면 주식시장에 특히 중소형주를 많이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주주운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2%를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100억이니까 막 찔러냅니다. 5% 이상 공시도 낼 수 있고. 그래서 뭐 제가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거니까 그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소수 주주권의 어떤 현실적 법적으로 보장한 가치의 최소한의 가치만큼 어떤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물 상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25일에 그 개별 종목 선물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7일에 보호 확약 물량이 쏟아져도 그 선물 매매하고 파생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교차 매매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내리니까 다른 종목들을 팔고 이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균형이 맞춰지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식시장에 매우 큰 타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가 됐든 결국은 30만 원은 갈 겁니다. 최소. 최소 공모가는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처음 등장했을 때 국민연금이 다른 대형주들을 팔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담았습니다. 50만 원대에. 지금 가격 생각하면 미친 짓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종목에서 유동성이 빠질 거니까 대형주가 외국인이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고 LG에너지 솔루션도 보호 하격 물량 서로 경쟁적으로 던지면 한가를 가야 되는데 그런 일보다는 이 교차 매매 수요를 끌어와서 시장에서 소화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를 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선물 매도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그런 어떤 동향과 그게 저번에 한번 다뤘는데 지금 이제 유통주들에 대한 오늘은 동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통주들은 굉장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냐면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 대부분의 마트가 그렇지만 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마트가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가양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마트가 부지를 매각하고 그리고 1층 상가를 통으로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트가 거기 들어가면 되니까 입점을 다시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주상복합으로. 그랬을 때 이제 부지 매각한 자금이 장부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를 뭐 분양을 받든 임대를 하든 임대가 맞을 텐데 임대를 하게 돼서 임대료가 발생하는데 임대료는 비용 처리가 되니까 일종의 세금 절감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마트가 요지에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점포들을 매각하고 주상복합으로 가는 근데 그 주상복합 아파트도 마트가 1층에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을 때의 어떤 이익, 그리고 자회사 스타벅스 코리아나 이베이 코리아를 이베이 코리아는 유한 회사니까 상장은 안 될 것 같은데 SSG닷컴하고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되니까 그런 상장을 했을 때 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규제 완화. 휴일 규제라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휴일을 못 간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은 뭐 주말에도 언제든지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강제 휴무가 무슨 실효가 있느냐? 역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빼면 이제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늘어납니다. 고정비의 증가 없는 매출 증가니까 수익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규제를 더 풀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버스 운행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또 마트에서 물류센터 역할을 해서 이제 당일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마트가 쿠팡하고 비교해 가지고 못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쿠팡의 시가총액을 보면 쿠팡 시가총액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310억 달러,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으로 그 상장할 때 100조 원이나 됐는데 지금도 1,300원 기준으로 하면 한 40조 됩니다. 쿠팡이 40조고 이마트가 3조. 근데 내시를 보면 이마트가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쿠팡이 뭐 해외 시장에서 뭐 알아준다 이것도 아니고 국내 시장만 놓고 하는 건데 네,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마트가 재평가를 받는 시기가 머지않았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마트 네이버 연합이 쿠팡한테 이긴다고 보면 이마트가 과연 지금 주가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네, 뭐 저는 이거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최소 이제 그 떨어지는 거에 얻어 터진다라고 하더라도 한 14, 5만 원 정도 되고 이게 커다란 이중 바닥으로 봤을 때는 예, 뭐 18만 원 이상으로 가는.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저평가 상태니까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그리고 불과 지금보다 지수가 훨씬 낮았던 2018년에 32만 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10년 전에도 3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가치가 그동안 어쨌든 적자 내지 않고 가치가 계속 늘어났던 회사가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거. 네, 거기에서 좀 긴 안목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규제 완화를 보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네,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트보다는 조금 이 시장의 지배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예, 또 온라인에 투자는 하긴 했지만 온라인의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롯데쇼핑은 온라인 비중이 적다 보니까 규제 완화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큽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주들도 보면 비은행 부분 강화를 해둔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쪽에 뭔가 실적이 늘어나도 반응이 강하지 않았는데 은행 비중이 독보적인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사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롯데도 온라인 비중이 작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 규제가 풀렸을 때 받는 수혜 정도가 클 것이다. 뭐 저평가 정도야. 뭐 롯데가 이마트하고 비교했을 때 뭐 저평가 정도가 뭐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고 과거의 주가는 더 높았습니다. 10년 전에. 그럼 10년 전과 비교해서 가치가 삭감이 되고 있었느냐? 예, 지배구조 개편도 하고 중국 시장에서 얻어 터지면서 가치가 삭감된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시 40만 원대, 50만 원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평가 해소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제 완화의 효과가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예, 요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실제 이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파트너스가 그 홈플러스 자산을 매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을 인수해서 매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형태인데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대지만 예, 실질적인 올해 연말의 순자산 가치가 12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러면 거의 한 4배 5 배가 됩니다. 이런 수치로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터졌을 때,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흑자 전환하고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마트처럼 일부 점포는 매각해서 주상복합으로 재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팔고 다시 리스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자산 유동화를 했을 때 저 순자산 가치가 할인을 받는 현물 자산에서 할인을 받지 않는 현금성 자산으로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재평가도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롯데쇼핑도, 예, 롯데 하이마트하고 더불어서 쪼끔 더 개선된 흐름,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개선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택배 쪽으로 보면 이제 CJ 대한통운은 택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 조정폭이 앞으로 네이버나 이런 업체들과 연계를 하면서 쿠팡의 그 반쿠팡 연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CJ 대한통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당일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하게 되면 쿠팡의 그 배송 매력이 떨어지는 건, 근데 다른 업체들은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쿠팡은 로켓 배송한다고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지금 적자를 보는 게 분명할 겁니다.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기전으로 가면 과연 버틸 것이냐라고 보면 못 버틸 것이다, 쿠팡이. 예,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도 앞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이제 온라인 쪽이 조금 위축되지 않느냐,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쇼핑 부분으로 그나마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규제 완화에 따라서 온라인 쪽이 좀 부진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성장성이 꺾여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가 기술주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해외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만큼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앞으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유통의 틀 안에서 보면 CJ 대한통운은 역할에 따른 어떤, 예,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저평가 해소 차원의 어떤 반등이 있을 것인데, 네이버는, 예, 온라인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된다라는 부분,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프리미엄의 반납, 예, 요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할 거니까, 예, 다소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많이 내렸지만 더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